15년 전 제가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그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짝이 맞는 의자조차 없었고 누군가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마다 에어컨 실외기는 죽어가는 염소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우리는 구로공단 뒷골목, 대부업체 사무실 위층에 있는 빗자루 벽장 같은 사무실에 4명이 껴안다시피 모여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 하나, 온풍기 2대, 그리고 플랜 B 따위는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진짜 아이디어였죠. 재탕된 기획안과 판교 테크노밸리의 거품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는 실제로 작동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의 냄새가 기억납니다. 타버린 맥심 믹스커피 냄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선 타는 냄새, 그리고 낡은 카펫에 베어든 야망의 시큼한 땀 냄새 말입니다. 저는 용산 전자상가와 중고장터에서 구한 부품들, 그리고 3번 쓸 때마다 감전되는 인두기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정말로 작동했죠. 그리고 그 볼품없는 작은 상자는 특허 1호가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2호, 3호가 나왔죠. 5년차가 되었을 때 저는 16개의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회사 명의로 출원되었지만 발명자란에는 제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죠. 물론 그 디테일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해질지는 그때는 몰랐지만요. 회사는 결국 제게 직함을 주었습니다. 수석 연구원. 개인 사무실도 팀도 없었지만 번드르르한 상패 하나와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습니다. 바로 돈이 되는 물건을 만드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것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약연구소 한 곳, 자동화 기업 한 곳, 곧 대기업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왔습니다. 방산 계약, 제조업계의 거인들, 그리고 관심 없는 척하면서 제 데모 시연회마다 인턴들을 보내던 판교의 IT 공룡들까지 10년 차가 되었을 때 회사는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강남 테헤랄로에 3개층을 쓰고 있었고 제 첫 차보다 비싼 이탈리아산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었으며 헌법보다 긴 사규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저는 고개 숙여 일만 했습니다. 저는 임원 자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톡 옵션이나 호화로운 회사 워크숍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험실과 예산, 그리고 특허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 시간만 주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해냈습니다. 특허 27호는 고객사의 조립 비용을 19% 절감했습니다. 특허 31호는 안전규정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34호, 그건 정말이지 왕관의 보석이었습니다. 공장을 멈추지 않고도 생산 라인을 즉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적응형 공정 흐름 기술이었으니까요. 그 기술 하나만으로 이 800억 원, 약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따냈습니다. 언론은 혁명적이라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저 화요일의 일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도 하지 않았죠. 젠장, 어떤 날은 씻는 것조차 잊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회사의 척추이자 엔진이었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이나 TED 무대 같은 곳에서는 아니었지만요. 아니요. 실적 발표 때 오가는 조용한 눈빛들 속에서 CFO 재무이사가 규정 준수 문서를 다룰 때 항상 저를 참조에 넣는 방식에서 그리고 인수설이 돌 때 법무팀이 제 조항을 철통같이 지키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죠. 이 바닥에서 사람들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혁신 없이는 누군가 눈치챌 때까지 투자자들의 돈을 태우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 불을 지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특허 위에 제국을 건설했고 저는 단 한 번도 출원 마감일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기를 받을 만한 지름길은 결코 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댄 모든 것은 완벽하게 잠겨 있었고 빈틈이 없었으며 미래 호환성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작동했고 계약은 유지되었으며 회사는 번창했습니다.
저는 다가올 일을 예견했어야 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똑같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스케일업 규모 확장을 더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브랜드가 바뀝니다. 새로운 로고, 새로운 슬로건, 새로운 경영 비전. 오래된 얼굴들은 사라집니다. 이사회 회의는 길어지고 법무팀의 검토는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는 엔진을 누가 만들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잊은 척합니다. 하지만 칼날이 드러나기 전 그 초기 시절에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일이 자랑스러웠고 우리가 만든 팀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임대 창고에서 만든 무언가가 이제 수천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함을 쫓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소유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중요한 것을 만들고 제발 나를 내버려 두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관 뚜껑처럼 반들반들하게 닫긴 평소보다 2배는 더 반짝이는 그의 구두를 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건물 안에 산소까지 소유한 것처럼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그 모습. 그가 들어오자 저를 제외한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항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테스트 장비 중 하나가 과열되는 걸 막느라 바빴을 뿐입니다. 알다시피 실제로 쓸모 있는 일을 하느라 말이죠. 그는 몇 시간 뒤에도 피부가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게 하는 리허설된 듯한 미끄러운 매력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를 민상무라고 부르세요. 그는 우리가 형동생이라도 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마치 15년의 피와 땀, 특허, 그리고 깨진 손가락 마디들이 링크드인 일촌 신청과 영어 이름 호칭 정책 하나로 리셋될 수 있다는 듯이요. 민상무는 새로운 모기업이 혁신을 효율화하고 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끌고 온 낙하산 임원이었습니다. 해석하자면 물건을 더 싸고 빠르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사모펀드가 투자 설명서에 끼워 넣고 기업 가치를 뻥튀기 할 수 있게 하라는 뜻이었죠. 그는 영업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뭘 아는 척 말하는 법만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진짜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였죠. 그의 이력서는 유행어와 파산한 경력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고의 아키텍처 같은 말을 상표 등록하고 그걸 성과라고 부를 법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저는 그를 믿어보려 했습니다. 첫 주, 그는 연구소를 둘러보며 싸구려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토크 안정기에 대해 좀 더 바이럴하게 접근할 수 없나? 같은 기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습니다. 그는 아니었죠. 2주차, 다른 낌새를 쳤습니다. 제 이름이 빠진 회의들이 캘린더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전략회의, 제품 출시, 예산 검토, 이메일로 확인을 요청하면 정중한 거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필수가 아니지만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연구실 예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엑셀 시트에 마케팅 이니셔티브를 위한 재할당이라는 줄만 덩그러니 있었죠. 저는 제 직속 부하에게 갔습니다. 아니, 쟨 직속 부하라고 해야겠군요. 새로운 조직도는 저를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붕 떠있는 특수 프로젝트 자문역으로 바꿔버렸으니까요. 그녀는 난처한 표정으로 민상무의 지시였으며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프로토타입 임상시험을 마무리하려면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민상무에게 말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커피잔이 마치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달 말, 그들은 제 엔지니어 2명을 디자인 싱킹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신참 팀장이 이끄는 새로운 혁신 포드로 재배치했습니다. 저한테는 말도 없이요. 연구실에 들어갔다가 그들의 책상이 비어 있고 칸반보드에서 이름이 지워진 걸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을 조용히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너뛴 모든 회의, 모든 예산 삭감, 제 승인 없이 이동된 모든 자산. 아직 화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경계하고 있었죠. 폭풍우가 치기 전
공기가 고요해지고 비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분기별 리뷰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허 35호에 대한 상세한 진척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생산 중단 시간을 11% 줄일 수 있는 공정 개선안이었죠. 하지만 민상무는 제 슬라이드 대신 스톡 사진과 모호한 헛소리로 가득 찬 화려한 PPT를 띄웠습니다. 제 이름은 빠져 있었고 특허는 넥스트 페이지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타이틀 슬라이드에 민상무의 웃는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주말 사이에 꿈에서 생각해낸 것처럼요. 저는 뒷줄에 앉아 턱에 힘을 주고 커피잔을 으스러져라 쥐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가 완벽한 라미네이트 치아를 드러내며 거짓말하는 꼴을 지켜봤습니다. 최악인 건 그가 공로를 가로챘다는 게 아니라 이사회가 너무나 쉽게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가 엔진을 만들었는지는 관심 없었고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민상무는 남의 성과에 묻어가면서 바쁜 척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운전사였습니다. 팀원들은 눈치챘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이듯 사과를 건넸죠. 제 옛 엔지니어 중 한 명은 이곳은 당신 같은 분을 담을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걸 접어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3개월 차가 되자 저는 제 데모 시연회에조차 거의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을 지나갈 때면 민상무가 투자자들에게 제 기술을 피칭하며 마치 이 모든 게 게임인 양 웃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게임이었을지 몰라도 제게 이 회사는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쏟아부은 용광로였습니다. 모든 특허, 모든 코드 한 줄,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저는 이곳에서 일만 한 게 아니라 이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 하나하나를 거치며 지워지고 있었죠.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며 존중을 요구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민상무는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둬야 했으니까요. 제가 그저 너무 소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다 타버린 RD 유령이라고 믿게 내버려뒀습니다. 제가 조용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게 뒀죠. 그는 분기 이사회 회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민상무는 저를 그냥 제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관객이 필요했으니까요. 회의실은 무대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반질반질한 호두나무 테이블, 라벨이 정면을 향하게 놓인 생수병, 마치 기업 강령회라도 여는 것처럼 놓인 삼각형 이름표들. 이 사진은 인체공학적 의자에 흩어져 앉아 절반은 태블릿을 보고 나머지 절반은 핸드폰으로 주가를 확인하지 않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민상무는 테이블 상석에 200만 원짜리 슈트를 입은 서커스 단장처럼 서서 비싼 엉덩이에서 토끼라도 꺼낼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3분기 전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가 연극적인 정밀함으로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정리해야 할 사소한 레거시 구시대 유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아래에서 제 원본 종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법무팀도 없어서 비즈니스 법률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한 템플릿을 써야 했던 시절에 서명한 제 계약서였습니다. 아래쪽 모서리에 묻은 커피 자국을 알아봤습니다. 레드불을 마시다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서명하느라 약간 비뚤어진 제 서명도요. 저는 그 서류를 스캔해서 육중으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거만한 소나귀에 들린 그 종이를 보는 순간 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의리의 가치입니다. 그가 죽은 쥐를 들어 올리듯 계약서를 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파쇄했습니다. 상징적으로나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요. 그의 뒤 벽면 콘센트에 꽂힌 끔찍한 파쇄기에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서류를 1인치씩 밀어 넣었습니다. 몇 초마다 그는 비꼬는 법을 배우는 골든 리트리버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계속해서 문서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고 많았어, 태민 씨. 그가 시럽처럼 끈적한 거드름 피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지자고. RD에는 신선한 에너지가 필요해. 어제의 아이디어에 묻어가는 사람 말고
오늘의 속도를 이해하는 뉴 블러드 말이야. 칼날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종이는 사라졌고 방 안은 제 귀에서 2배로 빨리 뛰는 심장 소리를 제외하곤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의 과거 공헌에는 감사하지만 그는 팩스머신 장례식 조사라도 읽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따옴표를 그리며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였죠. 해고. 면담도, 사전 통보도,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팜플렛을 든 인사팀 직원도 없었습니다. 겁쟁이들로 가득 찬 유리 무덤 속에서 비웃음과 함께 전달된 파쇄기에 의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몇몇은 킥킥거렸습니다. 이게 농담인지 아니면 정말 과격한 구조조정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한 웃음이었죠. 한때 14시간 동안 이어진 규제 관련 통화 중에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던 한 이사는 저를 보더니 눈을 마주치면 좌천이라도 당할까봐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신중하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망 시각을 확인하는 의사처럼요. 모욕감이 방의 모공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저를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진짜로는요. 왜냐하면 민상무가 모르는 것, 저 이사회실에 있는 영혼 중 단 한 명도 깨닫지 못한 것은 그가 방금 파쇄한 종이가 박물관 유물, 백업본, 제가 오래전 벗어던진 허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계약서, 그 조항이 있는 계약서는 다른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및 위반 프로토콜 항목 아래 12페이지 소항목 C에 묻혀있는 그 조항이 바로 제 모든 특허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분노하지 않은 척 재킷을 매만지며 그날 제가 한 유일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을 걸어나갔습니다. 고함도 협박도 없이 그저 민상무 뒤에서 여전히 윙윙거리는 방금 그의 커리어 최대 실수를 저지른 줄도 모르는 파쇄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서요. 그는 제가 망가져서 떠날 거라고, 퇴직금 패키지를 입에 물고 기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가 몰랐던 것, 그들 중 누구도 몰랐던 것은 제가 그 종이 쪼가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게는 코드가 있었으니까요. 그건 3년 차 때 시작되었습니다. 회사가 너무 작아 사내 변호사를 둘 돈은 없으면서 그걸 인정하기에는 너무 오만했던 시절이었죠. 우리는 첫 번째 진짜 계약을 따냈습니다. 화려한 건 아니고 산업 자동화를 위해 제 2번째 특허를 라이선스하길 원하는 중견 로봇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죠. 명확한 소유권 증명, 깨끗한 관리 연속성, 회색 지대 없음. 나중에 해결하자는 안 됨. 그 때문에 우리는 내부를 들여다봐야 했고 우리가 발견한 건 좋지 않았습니다. 초기 IP 조항은 좋게 말해 관대했습니다. 소송이 뚫고 들어올 만큼 큰 구멍들이 숭숭 뚫린 모호한 언어들이었죠. 그때 저는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비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 변호사였고 구제 옷가게에서 산 듯한 재킷을 입은 은퇴한 권투 선수처럼 보였습니다. 대머리에 조용하고 항상 박하껌과 차가운 프린터 토너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킬러였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허름한 순대국밥집 창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항상 똑같은 국밥을 시켜놓고 마치 시한폭탄을 해체하듯 모든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 뒤쪽에 묻혀있던 계약 위반 시 IP 환수라는 조항은 제가 다음 10년 동안 조용히 벼려올 칼이 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깨끗하게 당신을 해고한다면 그들은 물건을 가져가는 거야. 하지만 만약 그들이 조건을 위반한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위반한다면 자네가 만든 모든 것은 자네에게 돌아오네. 모든 특허, 모든 라이선스, 모든 독점 파생 상품들. 우리는 그걸 문서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3자 디지털 공증 시스템을 통해 파일링했습니다. 블록체인 타임스탬프를 사용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죠. 변경 불가,
편집 불가. 그 계약서는 3개의 서버와 2개의 대륙, 그리고 최 변호사 집의 내화금고 안에 있는 오프라인 백업 드라이브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명한 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건 보험이었습니다. 누군가 차를 들이받기 전까지는 조용하고 무겁고 보이지 않는 보험. 세월이 흐르며 회사는 성장하고 변했습니다. 새로운 계약, 새로운 변호사들, 새로운 경영진. 그들은 업데이트된 고용계약서, 새로운 비밀 유지서약서 15번 클릭해야 동의할 수 있는 디지털 온보딩 시스템을 들이밀었지만 저는 결코 클릭하지 않았고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원본 계약서는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법무팀은 항상 먼저 눈을 깔았습니다. 그들은 잠자는 곰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인수가 일어났을 때도 민상무가 나사를 조이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작은 권력에 왈츠를 추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두 수 앞을 내다보고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을 쥐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스스로를 선구자라고 상상하는 꼴을요. 유행어로 가득 찬 이사회실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는 방패가 아닙니다. 그건 검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순수한 복수로 만들어진 메스였습니다. 제가 출원한 모든 특허, 공정 흐름, 자동화 모듈식 제조 통합 시스템, 그 모든 것의 원발 명자는 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라이선스, 즉 조건부 라이선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조건은 계약 위반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상무는 그 번들거리는 머리와 에고에 축복이 있기를 제 유일한 종이 계약서를 공개적으로 파쇄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상징적인 해고를 법적인 지뢰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계약 위반, 문서화됨, 목격됨. 저는 그날 밤 최 변호사에게 전화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믹스커피를 홀짝이더니 도미노가 무너지기 직전 흔들리는 걸 지켜보는 사람처럼 낮고 건조하게 낄낄거렸습니다. 좋아, 그가 말했습니다. 금고를 열지. 다음 날 아침, 그는 인증된 타임스탬프와 함께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첨부된 것은 디지털 서명된 원본 계약서, 공증된 환수 조항,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위반한 게 아니라 다리를 폭파해버렸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비교준수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민상무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먼저 그들의 내부 법무팀에게 보냈습니다. 패닉이 조용히 피어오르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참조로 그들의 외부 자문 로펌, 시간당 150만 원을 받는 법무법인 태양의 뉴욕지사 파트너 변호사들을 넣었습니다. 답장이 오는데 24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이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불안한 어조였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미팅, 검토할 시간. 최 변호사는 PDF 하나로 답장했습니다. 제7조 시항,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는 해고 발생 시 원발명자에게 귀속된 모든 등록 특허는 전 고용주의 재정적 의무 없이 사용, 라이선스 및 양도에 대한 완전한 권리와 함께 해당 발명자에게 환수된다. 블록체인 서명 아래 날짜 스탬프, 지리적 위치, 잠금 지문 아이디가 박혀 있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냥 해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전체 IP 포트폴리오의 기반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링크드인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내부 직원 누구에게도 내 말 맞지? 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날 공기 냄새는 달랐습니다. 마치 콘크리트 위의 비냄새와 연체된 대가의 냄새가 났죠. 그들은 허세를 부려 버티려 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위반 통지서를 보낸 지 3일 후 회사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리더십의 진화와 원활한 운영 연속성에 대한 홍보팀의 솜사탕 같은 글이었습니다. 특허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위반에 대한 속삭임도 없었죠.
하지만 행간에는 라벤더 향기 옆 낙관주의로 뿌려진 피해 수습의 악취가 났습니다. 연기 위로 말을 많이 해서 불을 끄려는 그런 종류의 시도 말입니다. 저는 커피에 크림을 저으며 그 글을 읽었습니다. 바닐라 카라멜. 늘 먹던 대로요. 제 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끌고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굴리면서 자네가 먼저 움찔하길 바라는 거야. 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혼란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장은 제 최신 시스템에 직접 연결된 소프트웨어 모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정 18호. 다중 암로봇을 위한 부하 분산 시스템은 제가 가진 인증키 뒤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키를 바꿀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제가 떠날 거라곤 아무도 생각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우회를 시도했지만 패치 실패로 안전잠금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라인 하나가 6시간 동안 멈췄습니다. 시간당 2,400만 원짜리 6시간. 그건 주목을 끌었죠. 그 다음 라이선스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독일 파트너사가 계약 조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허 26호에서 파생된 기술로 제조를 계속하려면 원특허 보유자인 나의 지속적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인증 없으면 규정 미준수, 미준수면 선적 불가. 그들의 법무팀은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은 저에게 왔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법무팀이 아니라, 저한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 사이 민상무는 전사회의에서 홈쇼핑 호스트처럼 내부 직원 아무도 이해 못하는 새로운 수직 계열환이 시너지니 하는 것들을 떠벌리며 활보했습니다. 백채널을 통해 야근하던 엔지니어들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나가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잘린 거예요? 다 괜찮다는데. 근데. 항상 근데가 붙어요. 법무팀은 우리 통지서에 모호한 언어로 답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조항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해고는 사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파쇄된 계약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사회실에서의 쇼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요. 증언을 피하기 위해 수동태로 점철된 법률 용어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원본 계약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공증 메타데이터, 문제가 된 34개 특허의 전체 목록,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적 허위 진술이 규제 검토와 민사 처벌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첨부했습니다. 우리는 두 곳의 연방규제감사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부처 감사관과 예비 대화를 마쳤다는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러자 이메일이 멈췄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폭풍의 압력이 높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침몰하는 배에 이음새로 스며드는 그 불안한 식은땀 냄새. 피와 물처럼 그것은 상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6년 동안 연락 없던 경쟁 제조업체가 점심이나 먹자며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사모펀드가 최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해 특허가 현재 저당 잡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젊고 자금력 빵빵하고 공격적인 테크 스타트업은 제가 발명품을 가져오면 0이 7개 붙는 컨설팅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은밀한 척하지도 않더군요. 약점의 냄새가 공중에 퍼진 겁니다. 저는 전화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뒀습니다. 회사가 뒤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제안들이 포커칩처럼 쌓이게 놔뒀습니다. 그들이 응답하지 않는 매일매일 저는 레버리지를 얻었습니다. 다운타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이 기술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 고객의 이메일 하나하나가 그들 기반의 균열을 넓혔습니다. 그들은 제가 합의금을 받으러 기어올 줄 알았겠지만 저는 군자금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사장 중 한 명이 마침내 제게 전화해 분쟁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문의는 최 변호사에게 하라고 말하고는 그냥 기계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기 위해 그의 아이들 축구팀은 잘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정말 지쳐 보였죠. 거의 미안할 뻔했습니다. 거의요.
왜냐하면 회사는 저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며 계속 나아가려 했으니까요. 설계자를 해고하고도 임대료도 안 내고 그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건 집 문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걷는 모든 걸음은 무단 침입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1분 그들의 편지함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기업의 오만이 정점에 달하는 시간이죠. 7,000원짜리 콜드브루를 다 마시고 이제 막 무릎에 떨어질 불똥을 인지할 만큼 정신이 깰 때쯤입니다. 제목: 계약 위반 통지 및 특허 환수 조항 발동. 최 변호사의 이메일은 깔끔하고 외과 수술 같았습니다. 전체 PDF 패키지, 위반 요약, 블록체인 해시 검증이 된 공증계약서, 해고 실패에 대한 조항별 분석, 그리고 34개 특허의 등록 번호, 현재 라이선스 상태, 시장 가치가 나열된 마지막 페이지. 그건 편지라기보다 디지털 단두대에 가까웠습니다. 민상무의 답장은 34분 뒤에 왔습니다. 이 조항이 어떤 판타지 세계에서 작동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귀하의 의뢰인은 임의 고용 직원이었으며 내부 HR 절차에 따라 해고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짓 주장에 협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커피를 마시며 그 글을 읽었습니다. 미소 지었죠. 최 변호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는요. 대신 그는 외부 변호인, 즉 그들의 외부 로펌을 숨은 참조 BCC로 넣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보세요. 사내 변호사들은 대부분 방패잡이들입니다. 그들의 일은 지연시키고 쳐내고 시간을 버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당 150만 원을 청구하는 로펌의 외부 변호사가 개입하면 게임은 달라집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계도 돌아가고 있고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 아니까요. 4시간 후 주가를 움직일 만큼 큰 기술 소송을 다루는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 그리핀 마크스 한국식으로 바꾸면 법무법인 태양의 강 대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매우 짜증난 상태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항은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변호사는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그렇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니요, 강 변호사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민상무가 공급망 다이어그램을 이해하는 척하다가 막 소매를 걷어붙인 채 코너 오피스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마도 강 변호사가 그 조항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걸 과장된 HR 소동쯤으로 비웃고 있었겠죠. 그 순간이 그를 강타했을 때를 압니다. 아마 생각하는 척하느라 허리 마사지 기능이 있는 그 멍청한 가죽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겠죠. 7조 C항에 도달할 때까지 한쪽 눈썹을 치켜 세우고 비웃으며 PDF를 클릭했을 겁니다.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는 해고 발생 시 원발명자에게 귀속된 모든 등록 특허는 전 고용주의 재정적 의무 없이 사용, 라이선스 및 양도에 대한 완전한 권리와 함께 해당 발명자에게 환수된다. 거기 있었습니다. 묻혀있지도 모호하지도 않은 차갑고 명백한 법. 그 후 민상무에게서는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지만 갑자기 법무팀의 이메일 톤이 바뀌었습니다. 형용사는 줄고 질문은 늘었습니다. 의도를 명확히 하고 싶다. 지속적인 소유권 변수를 논의하기 위한 상호 해결 세션을 잡고 싶다. 너무 늦었죠. 주말이 끝날 무렵 회사는 제 특허에 직접 연동된 기술에 의존하는 3개의 생산 라인에 대해 일시적인 가동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고객사는 4분기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저에게 동정적인 엔지니어들이 내부 슬랙 메시지를 유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왜 시스템 접속이 안 되는지, 왜 법무팀이 내부 개발 환경을 잠그는지, 왜 감사팀이 모든 특허 배포 로그를 검토하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중 하나는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술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빙고. 민상무는 다음 타운홀 미팅에서 체면을 세우려 했습니다.
일부 퇴사자가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IP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라는 단어 중간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급히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간 멘토링했던 엔지니어 한 명이 나중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무님 땀 흘리던데요. 진짜로 땀을 뻘뻘 흘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휘발유에서 성냥을 딱 냄새를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떨어뜨린 채 외부에서 조용히 펼쳐지는 패닉을 지켜보며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게 끝난 줄 알았겠죠. 저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 첫 번째 제안은 링크드인 메시지 형태로 왔습니다. 0이 8개나 붙어 있지 않았다면 웃겼을 겁니다. 서해안 쪽 싱크탱크의 리크루터가 캐주얼한 척 보낸 거였죠. 안녕하세요, 태민님. 적응형 스위칭 프로토콜 작업 인상 깊게 봤습니다. 좀 더 애자일한 환경에서 일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마치 제가 방금 1조 원짜리 회사의 법적 기반을 폭파시킨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2시간 후 최 변호사가 보스턴의 사모펀드 그룹에서 온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잡담 없이 독점 IP 인수를 위한 예비 조건이라는 제목의 PDF와 617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하단에 적힌 숫자는 성금 220억 원, 200만 달러. 그리고 그게 겨우 월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피라니아 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라이선싱 업체, 로봇 제조업체, 만난 적도 없지만 몇 년간 제 작업을 지켜봤다는 테크 기업 CEO 3명. 심지어 누군가는 제 특허보다 오래된 위스키가 담긴 선물 바구니를 보냈지만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매일 최 변호사와 저는 그 옛날 계약서를 썼던 바로 그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 국밥, 그리고 소주 한 병 대신 블랙커피. 다만 이제 테이블은 엑셀시트와 텀시트, NDA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해고된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기를 쥐고 있었고 모두가 그 조각을 원했습니다. 제안 중 하나는 6년 전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 했던 기업에서 왔습니다. 민상무는 그들을 독수리라고 불렀죠. 이제 그들이 깃털을 잔뜩 세우고 백지수표를 들고 고양이처럼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라이선스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34개 특허 전체 인수, 2년 독점 컨설팅 계약, 시애틀 오피스 스톡 옵션, 그리고 호수 앞 저택을 2채는 사고도 남아서 부두와 보트, 편집증이 도지면 해자까지 팔 수 있을 만큼의 사이닝 보너스. 저는 바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15년 동안 저는 긴박함 위에 지어진 기계 속에서 일했습니다. 다음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마감일을 맞추고 다음 공정을 최적화하고 항상 남의 시계를 쫓아다녔죠. 이제는 그들이 제 시계를 쫓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걸 즐겼습니다. 그는 그걸 상어들과의 블루스라고 불렀죠. 우리가 역제안을 할 때마다 그들 쪽의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수정된 금액이 왔습니다. 한 회사는 하룻밤 사이에 라이선스 요율을 2배로 올렸습니다. 다른 곳은 이사회 자리와 제가 미래에 개발할 IP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는데 벌써 왕족 대우를 받고 있었죠. 옛 회사에서 오는 이메일은 찔끔거리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외부 변호사 강 변호사는 퉁명스러운 업데이트 하나를 보냈습니다. 관련 조항을 계속 검토 중이며 옵션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해석. 그들은 지고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민상무는 침묵했습니다. 사과도, 비공식적인 호소도 없이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덫에서 제국을 빼내느라 현금을 피처럼 흘리는 동안 그의 비싼 향수 냄새만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더 이상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키가 커진 느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배에 난 구멍을 때우는 게 아니라 제 항로를 직접 그리고 있었고 조류는 제 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최 변호사가 테이블 너머로 제안서 더미를 제게 밀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이거만 잘하면 자네 평생 일 안 해도 돼. 저는 웃었습니다. 그가 틀려서가 아니라 드디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를 해고한 게 아니라 해방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것을 사용할 특권을 누가 돈을 내고 살지 제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실수의 유령을 보게 될 거라면 제 본 모습대로 보이는 게 낫겠다 싶었죠. 진한 청바지, 워크부츠, 여전히 남냄새와 카페인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셔츠. 그들에게 잘 보이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몇 년간 조용히 쥐고 있던 패를 끝내러 간 거였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겨드랑이에 낀 가죽 서류철 뿐이었습니다. 34개의 특허, 6개의 제안서, 그리고 그들이 서명하거나 말거나 할 라이선스 계약서가 들어있었죠. 어느 쪽이든 승자는 저니까요. 제가 걸어 들어가자 안내데스크 직원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은 커지고 입은 살짝 벌어진 게 보안 요원을 불러야 할지 울음을 터뜨려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무언가를 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곧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요. 이사회실은 기억보다 작았습니다. 어쩌면 원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승인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기업의 공간은 줄어들기 마련이니까요. 똑같은 호두나무 테이블, 똑같은 유리벽, 똑같은 얼굴들이 채워진 똑같은 가죽 의자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상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팔짱을 끼고 넥타이는 평소보다 느슨하게, 소매는 마치 오전 내내 불을 끌어다닌 사람처럼 걷어붙인 채로요. 3일은 못 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게 믿어졌습니다. 태민 씨, 그가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오해를 좀 풀자고, 응?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고 열어서 2개의 문서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다른 하나는 IP 포트폴리오 양도 의향서. 2가지 길입니다. 저는 외과 의사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조건에 맞춰 제 요율로 기술을 라이선스하거나 아니면 테이블 위에 있는 6가지 제안 중 하나를 수락하겠습니다. 몇 개는 당신 경쟁사고, 몇 개는 당신이 몇 년 전 경고했던 그 독수리들한테서 온 겁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공중에 띄워두었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건조자두 같은 얼굴을 한 재무 담당 이사 하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이미 있었잖습니까? 제가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민상무가 제 계약서를 농담처럼 파쇄하던 그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신네 변호사들이 환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깜빡이길 바라며 답장을 미루던 그 매일매일이 당신들에겐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민상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CFO, 제가 이 사태 동안 잠수 타기 전까지 항상 존경했던 그 여자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라이선스 계약서를 톡톡 쳤습니다. 선금 100억 원 약 700만 달러. 연간 라이선스 비용은 해당 특허를 사용한 모든 제품 순이익의 25%, 기간은 5년 갱신 가능. 지불이 지연되거나 서면 동의 없이 기술을 재양도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화됩니다. 민상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강탈이야. 아니요. 제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유하지 않은 것을 빌려 쓰는 겁니다. 대안은 당신이 바로 이 테이블 앞에서 해고한 사람에게 왜 핵심 기술 스택이 통제당하고 있는지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창백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고 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아군을 찾아 방을 훑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개 처형당할 때 낄낄거리던 이사들조차 갑자기 서류가 닿으면 불이라도 붙을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들었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이건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판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제 작업 위에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잘라내는 게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 당신들은 제 값을 다 치르든가 아니면 당신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기려고 발버둥 쳤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제가 파는 꼴을 지켜보든가 해야 할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긴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법무팀 출신의 조용한 이사 한 명이 손을 뻗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끼리 비공개 회의가 필요하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서류철을 닫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협박도 고성도 연극적인 몸짓도 필요 없었습니다. 권력은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요. 기다릴 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 모두가요. 제가 더 이상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47분 걸렸습니다. 그게 이사회가 닫힌 문 뒤에서 레버리지를 피처럼 흘리면서 체면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논쟁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민상무가 다시 허세를 부리며 비웃고 시간을 끌고 폼을 잡아보려 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그의 매력으로도 선체에 뚫린 구멍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포장하든 사실은 화강암에 새겨진 것처럼 명확했으니까요. 제가 엔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연기일 뿐이죠.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저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젊고 긴장해서 제 얼굴 빼고 모든 곳을 쳐다보는 법무보조원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서명된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을 건넸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이니셜이 박혀 있고 잉크는 아직 마르지도 않았으며 의식도 사과도 없이 그저 수능과 함께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된 송금 확인증뿐이었습니다. 100억 원 당일 이체.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쳐다보았습니다. 불신도 기쁨도 아닌 15년 동안 가슴속에 쌓여왔던 조용한 날숨을 내쉬면서요. 내 마음 위에 제국을 건설하고 나를 일회용 부품처럼 문 밖으로 내쫓았던 그들. 그리고 지금 여기 기어를 계속 돌리기 위해 수표를 써주고 있는 그들. 최 변호사는 제가 전화했을 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야 됐구만이라고 말했죠. 국밥을 먹을지 샴페인을 마실지 묻더군요. 저는 둘 다라고 했습니다. 해 진력이 되자 돈이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병정들처럼 늘어선 그 영들을 보기 위해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폰을 끄고 작은 가방을 챙겨 북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전면, 삼나무 기둥, 꿈에서 부어 만든 듯 호수 위로 뻗은 데크, 이웃도 소음도 없이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와 선착장 기둥을 때리는 느릿한 물결 소리뿐인 양평의 그 집. 가구도 채워넣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데크에 접이식 의자를 던져놓고 술 한 잔을 따르고 맨발로 앉아 하루의 마지막 빛이 수평선으로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보상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계약서가 아니라 이 침묵, 소유권, 자유. 더 이상 도둑맞은 회의도 제 작업에 숟가락 얹는 신용평가자들도 없는 그저 저와 다시 제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들, 그리고 이제 존재할 권리를 얻기 위해 저에게 돈을 지불하는 회사만 있을 뿐입니다. 민상무 이름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분간 자리를 지키겠죠. 하지만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제품 로드맵, 모든 신규 출시, 모든 투자자 통화에는 조용한 각주가 붙을 겁니다. 우리가 해고한 사람으로부터 라이선스됨. 저는 복수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 기억이니까요. 서류철을 들고 들어가 열쇠를 쥐고 나온 사람. 그리고 제가 등을 기대고 앉아 손에 든 잔에 맺힌 물방울을 느끼며 호수에 비친 별들을 바라볼 때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기계의 부품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그 자체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들은 평생 임대료를 내게 될 겁니다.
이 정글 같은 오피스 생활의 진짜 MVP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